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 망신시키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최준호가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아들의 분노 어린 절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호원, 방탄 리무진, 무릎 꿇는 총지배인, 그리고 수십억 대 계약서까지. 어머니가 날 갖고 노는 게 분명해.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야.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평생 무시해왔던 어머니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분이었고 이 모든 것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최준호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준호가 현관 앞에 놓인 고급 골프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정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내외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떠납니다. 강민지가 고개를 숙이면서도 살짝 미소를 숨기며 말했습니다. 저희 없이 편안하게 지내세요. 강민지가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이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이정숙이 쇼핑백을 받아들고 며느리를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니까 아주 실컷 놀다 와. 이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준호는 어머니가 얼른 가라는 듯 손짓하자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준호가 현금 카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쓰는 카드예요. 한도 걱정 마시고 뭐든 필요하면 쓰세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이정숙이 현금 카드를 받아들지 않고 옆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정숙이 아들에게 작게 손짓하며 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최준호가 어머니를 슬쩍 외면하며 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 부부가 현관문을 닫고 사라지자 이정숙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이정숙은 잠시 뜨개질을 하다가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정숙은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개인 비서 박 실장의 목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 실장은 아들 부부가 동해안 최고급 리조트로 출발했음을 보고했습니다. 박 실장에게 아들 부부의 숙소 위치와 예약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정숙은 그들에게 최고 등급의 서비스를 준비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정숙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감돌았습니다. 한편 최준호와 강민지는 리조트 풀빌라 스위트룸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지가 고급스러운 객실 인테리어와 전용 풀장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와, 여기 봐, 자기. 끝내준다, 끝내줘. 강민지가 최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다, 자유. 시어머니 잔소리 없는 천국이 바로 여기네. 최준호는 넓은 거실 소파에 누워 태블릿으로 밀린 드라마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최준호는 어머니 전화만 안 오면 돼. 완벽한 휴가야, 완벽해.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휴가 둘째 날 저녁 강민지가 룸서비스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랍스터 요리를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강민지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이정숙이었습니다. 강민지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강민지가 투덜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정숙의 차분하면서도 뼈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야, 총지배인 찰스장을 바꿔다오. 아주 급한 일이다. 강민지가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최준호에게 휴대폰을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지배인을 바꿔달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최준호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아들고 찰스장에게 연결해주자 이정숙이 총지배인에게 명령조로 지시했습니다.
찰스장, 내일 오전 10시. VIP 라운지. 최준호 고객 부부와 긴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당신은 무조건 시간을 비워두시오. 전화를 끊은 찰스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즉시 경비팀을 동원했습니다. 찰스장은 준호 부부의 숙소 주변에 비상경계를 발령하는 등 호텔 전체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준호 부부는 호출로 불려나온 찰스장을 마주했습니다. 최준호가 총지배인 찰스장에게 다가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준호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저 지배인님, 혹시 저희 어머니가 노망 드신 건 아니겠죠? 최근 들어 좀 이상하셔서. 찰스장이 손을 내저으며 정색했습니다. 찰스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최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은 우리 그룹의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찰스장은 리조트 그룹의 대주주급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BVIP 프레스티지 서비스를 스위트룸에 추가했습니다. 최준호는 총지배인의 과도한 친절과 경계 태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준호 부부를 대주주의 아들 부부로 착각하고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지는 이 상황을 내심 즐기려 했지만 최준호는 불안감에 휩싸여 휴가가 엉망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정숙이 다시 전화하여 최준호에게 명령했습니다. 준호야, 너희 방에 최고급 와인 세트가 갔을 거다. 그거 마시면서 행복하게 웃는 사진 찍어서 보내라. 당장. 최준호가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최준호가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 망신시키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제발 이제 그만두세요. 이정숙은 아들의 분노 어린 절규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최준호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은 준호 부부의 스위트룸 앞에 경호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이어서 최고급 방탄 리무진까지 준비하는 등 과도한 의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최준호와 강민지는 마치 감금된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강민지가 고급 수영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건 무슨 공주 대접이야? 나도 이제 재벌 며느리처럼 사는 건가? 강민지는 우월감을 느끼면서도 시어머니의 숨겨진 힘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최준호는 객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답답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최준호는 어머니가 날 갖고 노는 게 분명해.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야. 라고 분노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최준호가 호텔 로비를 지나가던 중 예전에 자신에게 쌀쌀맞게 굴었던 호텔 직원을 보았습니다. 그 직원이 이정숙의 이름이 적힌 극비 VIP 리스트를 들고 서 있는 것을 최준호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최준호는 직원에게 달려가 리스트를 빼앗아 확인하려 했습니다. 최준호는 이게 뭡니까? 당장 보여줘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직원은 최준호에게 잡힐세라 리스트를 품에 숨겼습니다. 최준호는 어머니가 단순한 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호텔의 소유주이자 그룹의 명목상 회장인 김도연이 특별 헬기를 타고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김도연은 도착하자마자 총지배인 찰스장에게 땀을 뻘뻘 흘리며 이정숙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김도연이 긴장한 얼굴로 최준호 부부를 찾아와 찰스장이 했던 것과 똑같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도연은 최준호 앞에서 눈물을 찍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심려가 크신 모양입니다.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준호가 뻣뻣하게 서서 김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대체 누구예요?
회장님이 왜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구는 겁니까? 김도연은 보안상의 이유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김도연은 대신 이정숙이 지시한 절차라며 리조트 그룹 계열사 신규 사업의 지분 일부 양도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김도연이 계약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님께 드리는 사과의 선물입니다. 사모님 강민지 명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강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계약서를 낚아챘습니다. 강민지가 수십억 대는 되겠죠? 우리가 드디어 팔자를 고치는구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최준호는 혼란스러워 계약서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지가 몰래 변호사에게 전화해 주식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강민지는 최준호를 거칠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게 얼마짜리 기회인데. 어머니가 우리한테 뭘 바라는지 따지지 말고 일단 받아. 강민지가 최준호 몰래 이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강민지가 목소리를 깔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께 뭘 요구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왜 이렇게 큰 걸 주신 거예요? 이정숙은 네가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서 한 일이라며 알 수 없는 대답만 남겨 강민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도연은 호텔 측에 비밀 지시를 내려 준호 부부의 사치스러운 행동과 이기적인 태도를 이정숙에게 과장되게 보고하여 모자 관계를 이간질하려 했습니다. 총지배인 찰스장은 김도연의 지시와 이정숙의 지시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줄타기를 했습니다. 최준호는 결국 어머니에게 진실을 듣기 위해 휴가를 조기 종료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민지는 주식 계약서를 명품 가방 깊숙이 챙기면서도 시어머니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지 못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순간 정문 대형 전광판에는 이정숙 회장님의 무궁한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최준호 부부는 이를 보고 입을 떡 벌린 채 경악했습니다. 최준호 부부가 서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는 김도연 측에서 보낸 듯한 고급 외제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이정숙의 집을 지키고 있어 최준호 부부는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최준호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어머니 이정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숙의 앞에는 김도연 회장이 무릎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이 충격적인 장면에 현관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준호가 영문을 몰라 두 눈을 비비며 쳐다보자 김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김도연은 이정숙이 그룹 회장 남편의 유언에 따라 리조트 그룹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의 배우자였음을 밝혔습니다. 김도연이 얼굴을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평생 신분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제가 감히 사모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불충을 저질렀습니다. 최준호는 자신이 평생 어머니를 평범한 노인으로만 여겼다는 사실의 배신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정숙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회사를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이정숙은 최근 자신의 오랜 비서였던 외부정보원으로부터 김 회장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 중이라는 긴급 보고를 받고 호텔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최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지킨 회사가 저 비열한 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다. 최준호는 어머니의 외로움과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최준호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발목을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불효자식은 죽어야 마땅해요. 한편 강민지는 시어머니 이정숙의 낡은 서랍장 구석에서 시아버지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지가 수첩을 펼치자 아내는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정숙이요. 후계는 그녀의 뜻대로라는 유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충격으로 손을 떨었습니다. 강민지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분이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 진짜 회장님이었어. 강민지는 자신이 여태껏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든 편견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최준호는 어머니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회사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최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벌을 내려주세요. 이정숙이 김도연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김 회장, 당장 일어나서 내 말 들어. 내 횡령 사실을 덮는 대신 향후 1년간 모든 경영권을 준호에게 위임해라. 이정숙이 최준호 부부를 돌아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부부는 보수 없이 재단 일을 수행하며 나를 보좌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내 마지막 명령이다. 이정숙은 준호 부부가 경영권을 물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숙은 그들에게 돈 대신 가치와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재단 일을 먼저 경험하게 하려 했습니다. 김도연은 무릎을 털고 일어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도연은 이정숙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은 재단 운영권 이양을 통해 준호 부부를 본사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이중적인 계략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준호와 강민지는 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당분간 리조트 그룹의 외곽에 위치한 정숙 재단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삶은 끝났지만 정신적인 여정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숙이 장롱 깊은 곳에서 금고 열쇠를 꺼내 최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 네가 진정한 리더가 되었을 때 열어보아라. 최준호는 재단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이 타던 외제차 대신 낡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사치스러운 명품 대신 재단 유니폼을 입게 된 강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으로 새로운 인생을 마주했습니다. 이정숙은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집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이제야 우리의 아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재단으로 첫 출근한 최준호와 강민지는 고급스러운 호텔 본사와 달리 낡고 소박한 사무실 환경에 실망했습니다. 최준호가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를 떼어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우리를 진짜 여기에 처박아 두실 줄이야. 이정숙은 이곳에서 진정한 봉사활동가 박선영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재단은 리조트 그룹의 명성과는 달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후원자를 찾던 중 재단의 후원 기록 목록에서 이정숙이 가장 신뢰했던 박선영 봉사단체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최준호가 그곳을 찾아가 박선영을 만났습니다. 박선영은 쉼터 건축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최준호 부부를 보자마자 비웃었습니다. 박선영은 재단이요? 그거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 아니었나요? 최 부장님처럼 의리의리한 분이 여긴 어쩐 일입니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최준호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최준호가 얼굴을 붉히며 박선영에게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저도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려고 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박선영은 과거 최준호의 아버지가 그녀의 고향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면서 후원을 시작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보답으로 이정숙의 재단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숨겨진 공로자였습니다. 강민지는 재단 업무를 통해
매일 소외된 이웃을 직접 만났습니다. 강민지는 낡은 쌀 포대를 나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내 손으로 이런 일을 하다니. 그런데 이상해. 왜 마음 한쪽이 시원해지지? 강민지는 점차 명품 대신 재단 유니폼을 입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강민지가 재단 기록실을 정리하다가 이정숙이 10년 넘게 비밀리에 후원해 온 희귀병 아동 치료 프로젝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강민지는 문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큰일을 하시면서 왜 저희에게는 숨기셨을까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강민지는 이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신의 마케팅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강민지는 재단의 이미지를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준호는 박선영과 함께 전국을 돌며 소외계층을 위한 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최준호는 삽질을 하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최준호는 육체적인 고됨 속에서 진정한 땀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박선영은 준호의 진심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선영은 최 이사님 준호. 이제야 조금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준호는 쉼터 건축 과정에서 자신의 대기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최준호는 재단의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활력 요소를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재단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최준호는 어머니 이정숙이 젊은 시절 남편을 대신해 직접 벽돌을 쌓아 회사에 창고를 지었던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최준호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은 아들 부부의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의 호텔 전화는 사실 아들 부부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제로 환경을 바꿔주려던 엄마의 고육지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최준호와 강민지는 박선영의 도움으로 재단 사업에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최준호는 어머니께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최준호가 어머니, 이제야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강민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명품 가방을 팔아 재단 후원금으로 기부했고 이 사실은 이정숙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이정숙은 알 수 없는 미열과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시골 여행 후 한 달 뒤 최준호 부부는 어머니 이정숙을 위해 동해안의 최고급 리조트 대신 낡은 시골집을 빌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프로포즈했던 그 장소를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감사 여행 장소로 준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도연 회장은 이정숙에게 잘 보이기 위해 리조트 그룹 차원의 이미지 마케팅 명목으로 시골집을 매입했습니다. 김도연은 시골집을 BVIP 쉼터처럼 리모델링해주는 전폭적인 지원을 펼쳤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이정숙은 낡은 나무 흔들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정숙이 최준호가 끓여준 소박한 된장찌개를 맛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숙은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텐트 한 칸도 궁궐이라고 했는데 이 맛이 진짜 사는 맛이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준호와 강민지는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가족 간의 따뜻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최준호가 강민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지? 이게 진짜 행복이다. 최준호와 강민지는 그 순간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절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최준호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준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 될게요. 강민지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와 이정숙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강민지가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저한테도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이정숙을 감격시켰습니다. 이정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준호에게 남편과의 연애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정숙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줄 게 없다고 이 시골집을 자기 전부라고 했었단다. 최준호는 자신이 몰랐던 부모님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강민지는 이정숙의 재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정숙은 며느리의 진심과 능력에 만족했습니다. 이정숙이 강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네가 이 재단을 맡아주겠니? 너라면 내 남편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겠다. 이정숙은 강민지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정숙은 최준호에게 아버지의 서재 금고 열쇠를 건네며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준호는 금고 안에서 리조트 그룹의 창업 초기 사업 계획서와 함께 아버지의 숨겨진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에는 아버지가 회사를 이룬 공의 대부분이 사실 이정숙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헌신적인 희생 덕분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숙의 진정한 가치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최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시골집 마당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 리조트 그룹의 새로운 홍보 포스터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족 리조트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탄생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성공을 거두어 리조트 그룹의 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분통을 터뜨리며 신문을 찢었습니다. 젠장, 저 아녀자가 또다시 내 발목을 잡는군.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후 최준호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강민지는 시어머니를 위한 건강식단을 직접 짜는 등 정성 어린 효도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은 이정숙의 병세 악화와 김도연의 경영권 찬탈 시도라는 가장 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골 여행 후 한 달 뒤 이정숙은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감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정밀 검사 결과 희귀 혈액암 초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져 가족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실 김도연 회장은 이정숙이 병으로 쓰러지기 전 이미 정숙의 건강 악화가 임박했음을 그녀의 주치의를 매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김도연은 좋아. 늙은 여자의 병이 내게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숙은 아들 부부가 걱정할까봐 병명을 숨기려 했으나 강민지가 재단 업무 중 어머니의 건강 기록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암이라니 말도 안 돼.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준호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최준호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불효자식을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숙의 건강 악화를 틈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던 김도연이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긴급 제보가 박선영을 통해 최준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도연은 횡령 자금을 정숙의 재단 운영 자금처럼 위장하여 재단 명의의 대출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김도연은 재단까지 날려버리면 저 늙은 여자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김도연은 그룹 내의 충성파 직원들을 포섭하여 이정숙에게 불리한 이사회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김도연은 이를 통해 준호 부부를 재단에서 축출하고 정숙의 지분을 강제 매각하려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정숙은 마지막 힘을 짜내 최준호에게 김도연의 비리 장부가 숨겨진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이정숙이 핏기 없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지켜야 한다. 최준호는 어머니의 목숨과 아버지의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강민지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며 동시에 재단의 법률 자문가인 변호사 오진우를 고용했습니다. 강민지는 변호사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김 회장이 재단 기금을 담보로 돈을 빼가려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최준호는 김도연의 비리 장부를 찾기 위해 회장의 사무실에 잠입했습니다. 최준호는 김도연이 이정숙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회사를 강탈하려 했던 녹취 파일을 발견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김도연이 이정숙에게 당신은 평생 남편 그늘에서 산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비웃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녹취 파일을 꽉 쥐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인간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 김도연은 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이정숙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김도연이 이정숙의 멱살을 잡듯 손을 뻗으며 윽박질렀습니다. 당장 지분을 넘겨. 어차피 곧 죽을 몸이 아니시오. 병상에 누운 이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김도연은 이정숙의 병실 앞에서 최준호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김도연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병은 내 무관심이 키운 거야.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이는 최준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강민지는 재단 이사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김도연이 재단 명의로 사용하려던 모든 계좌를 임시 동결 조치했습니다. 강민지가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이 회장님을 반드시 지켜낼 거야. 최준호는 김도연의 비리 장부를 분석하던 중 장부 속에 아버지의 필체로 된 가족을 위한 마지막 경고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최준호는 용기를 얻어 결전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선 이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 부부의 분투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돈이나 회사가 아닌 아들 부부가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준호는 횡령 증거가 담긴 장부와 녹취 파일을 들고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강민지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지가 재단 이사회에 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도연 회장의 불법 대출 시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도연은 개인 비행기를 타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최준호가 미리 심어둔 정보원인 총지배인 찰스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찰스장이 흥분하여 전화로 알렸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김도연은 찰스장의 결정적인 제보 덕분에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찰스장은 김도연이 이정숙에게 모욕을 주고 회사를 사유화하려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찰스장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회사를 위한 일입니다. 저는 회사의 명예를 지킬 것입니다. 리조트 그룹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정숙은 몸을 일으켜 비상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정숙이 링거를 맞으면서도 최준호를 그룹의 임시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이정숙이 최준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네가 이 회사를 지켜야 한다. 최준호는 강한 책임감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최준호는 임시대표직을 맡아
김도현 라인의 모든 인사들을 정리했습니다. 최준호는 박선영을 그룹의 사회공헌 담당 이사로 임명하며 새로운 경영 철학을 공식화했습니다. 강민지는 재단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강민지는 박선영과 협력하여 희귀병 아동 치료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강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지키려는 가치입니다. 이정숙은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최준호에게 마지막 경영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정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성이다. 최준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리조트 그룹을 가족의 사랑과 화해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리조트 그룹은 모든 고객에게 부모님께 감사 전화드리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최준호의 새로운 리더십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정숙은 완치 후 재단으로 돌아와 최준호와 강민지에게 그룹 경영을 완전히 위임했습니다. 이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진정한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라.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최준호와 강민지는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남몰래 후원했던 희귀병 아동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정숙은 김도연 사건 이후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정숙은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며 조용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지는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며 어머니의 발자취가 담긴 정숙 쉼터에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이정숙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강민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최준호는 회사 임시 대표직을 내려놓고 민지와 함께 재단 운영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준호가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돈 대신 가치를 택하겠습니다. 이정숙은 아들 부부의 정신적 성숙과 이타적인 선택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았음을 깨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이정숙은 자신의 리조트 그룹 지분과 개인 재산 대부분을 희귀병 아동 후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정숙이 휠체어에 앉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끝이란다. 이정숙은 재단을 최준호와 강민지에게 맡기고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이 대규모 기부 소식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스 기자들이 앞다투어 이정숙의 선행을 보도했습니다. 이정숙은 얼굴 없는 기부천사로 불리며 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최준호 부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최준호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위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뜻대로 사람 중심의 경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룹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지만 가족 리조트 캠페인과 재단 사업의 성공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전례 없이 성장시켰습니다. 은퇴 후 이정숙은 아들 부부에게 선물이라며 작고 아늑한 시골집을 건넸습니다. 최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좋은 집을 왜요? 리조트 펜트하우스는요? 이정숙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이는 이정숙이 물질 대신 사랑의 가치를 물려주려던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시골집에는 이정숙이 손수 만든 자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수 액자를 본 강민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수 액자에는 가족은 돈이 아닌 마음으로 짓는 집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최준호는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매주 주말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준호가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소박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최준호는 어머니, 이 된장찌개 맛이 저희 가족의 진짜 맛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최준호는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강민지는 재단 이사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강민지는 직원들에게 시어머니에게 배운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르쳤습니다. 강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십니다. 김도연 회장은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김도연이 구치소에서 신문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왜 저 노파에게 당했단 말인가. 그의 몰락은 돈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리조트 그룹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박선영은 재단의 핵심 인물로 남아 최준호 부부와 함께 사업을 이끌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정숙은 시골집에서 소박한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정숙은 가끔 아들 부부에게 직접 짠 목도리를 선물하는 등 따뜻한 어머니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시골집 마당이었습니다. 이정숙이 최준호 부부와 함께 해맑게 웃으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강민지가 시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을 거예요. 사랑으로 엮인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준호 씨 부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어머니를 짐처럼 여겼던 아들은 어머니가 가진 진정한 보물이 사랑과 진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리조트 그룹의 회장 자리보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정숙재단에서의 땀방울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배운 것이지요. 강민지 씨 역시 명품 가방 대신 재단 유니폼을 입고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받는 멋진 며느리로 거듭났습니다. 결국 이정숙 여사님의 전화 한 통은 가족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돈으로 쌓은 궁궐이 아닌 서로의 마음으로 지은 따뜻한 시골집에서 영원히 행복할 이 가족의 모습을 오래도록 응원해 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